2020년 2월 25일 오전 10시 경인 아라뱃길 목산교 인근 공터의 갈대밭 부근에서 의문의 마대자루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자루 안에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어요. 옷을 입은 상태였고요. 부패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흔적은 없었지만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 짙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모기 졸린 자국도 있었고요. 사망한 지는 꽤 오래되어 보였는데 발견 당시가 추운 겨울이다 보니 부패의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고자인 최 씨의 제보 덕분이었어요. 같은 날인 25일 새벽 1시경에 최 씨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 있던 한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난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죠. 믿지도 않았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시신을 유기한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을요. 최 씨가 계속 반신반의하자 이 친구는 지금 당장 자신과 함께 시신 유기를 한 장소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이 비가 또 마침 많이 내려서 되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대요. 최 씨가 그 친구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 나뭇가지들이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치웠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커다란 포대가 나왔다는 거죠. 정말이구나. 얘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즉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자루 속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그 안에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약 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되죠. 붙잡힌 피해자는 당시 나이 27세의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 씨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김 씨 또래의 20대 여성 박 씨도 함께 체포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피해자와 김 씨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망 당시 29세였던 이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범인 김 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었고요. 죽기 직전에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피해자 이 씨에 대한 실종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상하죠? 경찰은 이 씨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씨가 사망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었다는 거예요. 이 씨의 아버지가 그 증거로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가족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온 시점이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18일 전인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해요. 왜냐면 이 씨의 아버지가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그 시기가 이미 이 씨가 사망한 뒤였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시신이 유기된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검 결과도 그랬습니다. 계절 때문에 부패가 더디게 진행된 거고 사망 추정 날짜는 이 씨의 아버지가 딸과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그 2월 7일 이전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에 딸의 연락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독립해서 생활을 했었고 평소에도 가족하고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대요. 통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씨가 아버지에게 휴대폰 망가져서 카톡으로만 연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뭐 카톡 메시지는 주고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씨가 남긴 메시지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는 중인데 한동안 바빠서 연락 못할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냥 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 왔어도 그냥 애가 바빠서 그러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딸의 죽음을 안 뒤에 아버지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유일한 가족인 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범인 김 씨는 어째서 연인이었던 이 씨를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했던 걸까요? 이 씨는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친척집에서 성장을 합니다.
일찍부터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홀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성격이었대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사건의 범인인 김 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곁에 가족이 없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애인이었던 김 씨를 많이 의지했었대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김 씨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씨가 나를 너무 숨막히게 한다. 항상 집착하고 전화해서 감시를 한다는 식으로 나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범인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김 씨는 툭하면 이 씨를 비난합니다. 사실 김 씨는 이 씨가 의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도 폈었고 이것 때문에도 두 사람이 자주 다퉜었다고 해요. 바람에 또 하나가 추가되죠. 폭력성이 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렇게 이 씨를 때렸고요. 이 씨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서 파손된 적도 있었습니다. 폭력성이 되게 심했어요.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수없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는데 그러던 중에 김 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요. 이 여자가 바로 김 씨가 체포됐을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여자입니다. 김 씨는 이 씨와 박 씨 사이를 오가면서 양다리를 걸치다가 이 씨에게 걸려요. 당연히 열받으니까 헤어지자고 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고소한다고 해요. 당시에 김 씨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거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김 씨가 이 씨와 사귀기 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일이 곤란해지죠. 이것 때문에 김 씨는 이 씨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고소만은 말려야 된다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2020년 1월 12일 오전 6시에 김 씨는 강서구에 위치한 이 씨의 빌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고요. 이 씨는 계속해서 김 씨에게 이별을 요구해요. 이런 과정에서 김 씨가 격분했고 이 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맞았어요. 결국에는 못 버티고 쓰러졌죠. 김 씨가 쓰러진 이 씨의 얼굴을 살펴봐요. 근데 손상이 심각한 거예요. 상처도 장난이 아니고. 가뜩이나 폭행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사람을 이렇게 때린 걸로 붙잡힌다면 분명히 가중처벌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김 씨가 살인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오전 10시경 결국 김 씨는 연인이었던 이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김 씨는 이 씨를 죽이고 나서 박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씨를 죽였어. 이런 말을 해요. 더 어이없는 건 이 얘기를 들은 박 씨의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전화를 끊고 당장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수를 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텐데 오히려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죠. 그래서 앞서서 공범으로 체포가 됐던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만나서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해요. 그리고 이 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한 채 인근 모텔로 갑니다. 두 사람이 결정한 시신 유기 방법은 바로 물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1월 12일 밤 9시 55분경에 김 씨는 박 씨를 데리고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여행용 가방을 하나 구매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인근에 버려져 있던 마대자루까지 주워와요. 마침 커다란 자루를 보니까 여기다 시신을 넣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13일 새벽 1시 두 사람은 다시 모텔로 돌아갔고요. 아침이 돼서 시신이 있는 빌라에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 씨의 시신을 마대자루 안에 담았고요. 그걸 다시 여행용 가방에 넣고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강화도로 향합니다. 진짜 사람 아니죠. 시신 유기 장소는 이렇게 강화도로 결정을 한 거고요. 자, 근데 가던 도중에 김 씨가 가방 무게를 더 무겁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시신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스포츠 용품 판매점에 들러서 8kg짜리 아령 1개랑 6kg짜리 2개, 이렇게 총 20kg에 달하는 아령을 구입합니다. 오후 2시, 강화도의 하천 부근에 도착한 이들은 밤 11시가 될 때까지 주변을 계속 살펴요. 목격자가 없어질 때까지. 인적이 끊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김 씨는 박 씨에게 망을 보게 했고요. 이 씨의 시신이 담긴 자루 안에 아까 구입한 그 아령을 집어넣습니다. 자, 아령까지 넣었으니 이 마대자루의 무게가 상당했겠죠. 이걸 또다시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잠그고
들어서 다리 난간 너머로 던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신의 무게도 있는데 거기에 20kg짜리 아령까지 넣고 캐리어의 무게도 있고 그 큰 가방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결국 김 씨는 다리 아래로 던져서 유기하는 방법을 포기하게 됩니다. 못 들어서. 그래서 일단 실패를 했잖아요. 박 씨를 데리고 인근의 모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신 유기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기 시작해요. 계속 시신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새로운 유기 장소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경인 아라뱃길이었어요. 아라뱃길 아시죠? 여기는 원래 하천이었다가 추후에 경인운하건설로 변경됐는데요. 최종적으로 방수로와 수로, 교량과 관문 등이 착공된 건 2012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산책로나 관광지로도 유명한데 이게 유독 범죄 사건에 자주 등장을 하기도 해요. 경인 아라뱃길 하면 살인사건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1월 14일 오후 5시 아라뱃길 목산교 인근에 도착한 김 씨와 박 씨는 이번에도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5일이 된 새벽 1시에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들고 길게 펼쳐져 있는 갈대밭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걸어 들어가서는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고요. 그 위에 갈대풀과 나뭇가지 등을 덮어놓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극도의 폭력성을 보였고 무엇보다 살해 후의 유기 과정을 살펴보면 절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치밀한 계획성도 보이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김 씨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씨의 실종 신고가 애초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씨를 살해한 이후에 김 씨가 이 씨 행세를 하면서 이 씨의 아버지, 친구들하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이 씨인 척하면서. 몇몇 친구들은 그랬대요. 이 씨가 하도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는다. 휴대폰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카톡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말 쓰레기가 아닐 수 없어요.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놈이 경치가 좋다면서 셀카까지 찍었던 거예요. 도저히 정상인은 아니죠. 뭐 당연히 정상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뭐 우발적으로 막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막 눈이 돌아서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근데 셀카 찍을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난 뒤에 김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페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결여된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김 씨가 친구들에게 자기 범죄 사실을 되게 자연스럽게 떠벌리고 다녀요. 나는 시신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이걸 자랑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요. 자기 범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게 참 이상해요. 여자친구가 자기 업소 운영하는 거 신고하는 거는 두려웠다는 놈이 사람 죽인 거는 자기 입으로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참 이상하죠. 당시에 김 씨의 친구가 김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 씨가 이렇게 말해요. 3, 4개월만 지나면 증거 불충분이니 버티다가 몇 개월 뒤에는 내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집주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이 씨의 집 월세까지 대신 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월세를 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월세를 계속 밀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신이 살인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겁니다. 맨 앞에 나왔던 그 친구 최 씨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김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기사나 기록을 찾기 힘들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격이라는 게 확실해 보여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자 이 씨의 시신은 차디찬 한겨울에 갈대밭에 버려져 있다가 무려 45일 만에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검찰은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공범 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이들의 범행 은폐 시도와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한 김 씨의 행동에 대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박 씨는 시신유기를 도운 이유에 대해서 김 씨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방법이 결코 아닐 텐데 말이죠. 김 씨 또한 최종 진술에서 박 씨의 마음을 이용해 공범에 끌어들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박 씨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주 눈물겹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인천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고요.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합니다. 보통 전자발찌 부착이라고 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 씨가 평소에 죽은 피해자에게 잦은 폭행을 했었고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살인죄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이 돼서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게 된 거죠. 또 박 씨의 경우도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시신유기를 도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 김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가족의 마음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항소심에서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5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신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됐죠. 추후에 재판에 대한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하고 지냈던 상대가 실은 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 충격과 기분이 어떨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죠. 유가족과 친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힘들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이 씨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녀가 남긴 좋은 기억을 영영 잃는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경인 아라뱃길 시신유기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